안녕하세요. 전 영화 시작해서 이만 15번째 에피소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셋이서 다 같이 모여서 오랜만에 하니까 박수도 쳐주고 좋네요.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까 형광모자가 노래 부르더라고요. 제가요? 네. 노트북 보면서 뭐 헐. 죄송합니다. 기분이 좋았나봐요. 저는 형광모자고요. 오랜만에 사회를 다시 맡아서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주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펭귄맨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덩케르크를 하기로 했죠. 근황 죄송합니다. 오랜만에 사회를 보려니까 어색하시죠? 어색하고 제가 시차 적응이 덜 됐어요. 그래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미주사랑님? 저는 굉장히 바쁘게 지내고 있고요. 덕질을 하거나 러블리즈 멤버들한테 신경을 거의 못 쓰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제가 바빠서 사람 구실을 해야지 이제 러블리즈도 좋은 팬을 하나 얻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고 있습니다. 좋은 팬과 나쁜 팬이 있나요? 팬과 가수 모두가 자기 몫을 사회에서 하고 같이 성장해 나가야죠. 보수주의자. 사회를 왜 성장시켜야 돼? 그렇죠. 사회를 성장시켜야 될 필요도 없고 사람이 사람 구실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죠. 태어났으면 사람 구실을 하는 거지. 밥벌이는 해야죠. 뭐 그거야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하는 거지 뭐 가치가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생존 자체가 가치가 있는 거죠. 어, 예를 들자면 제가 먹을 거를 중하게 여기거나 인스타에 사진을 올리는 것도 그것이 생존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케어를 하는 거죠. 그거 자체가 가치죠. 사람의 삶의 퀄리티는 그 외에 부수적인 걸로 결정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근황 더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러블리즈 근황을 저는 별 근황 없고요, 여러분. 참 슬프네요. 러블리즈 근황을 말씀드리면은 지난 7월 29일, 30일에 2017년 두 번째 콘서트, 여름 콘서트 Always를 했어요. 저는 굉장히 슬펐고요. 하지만 언젠가는 보길 바래요. 그리고 이 팟캐스트 방송이 올라갈 8월 5일하고 6일에는 일본에 가서 또 일본 콘서트를 해요. 러블리즈 일본 진출이 이제 처음 내지는 본격화되는 시기인데 잘 하시길 바라고, 이렇게 1년에 두 번씩이나 콘서트를 하게 된 거는 다들 러블리즈 여러분들이 많이 고생하신 결과라고 생각해서 축하드리고요. 또 한국 콘서트 마무리하신 거 축하드리고, 그리고 또 제가 요즘 많이 영업하고 있는 펭귄맨님이 좋은 정보를 알려주셨는데 8월 5일부터 7일까지 SFC 서울 패션 전문학교에서 러블리즈 데뷔 1000일 기념 전시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이 찾진 마시고요. 감사합니다. 저도 편하게 봐야 되니까. 펭귄맨님은 뭐 근황 없으세요? 네. 없겠죠. 저는 근황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분노를 녹음하고 나서 계속 분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분노라는 영화에 대해서 너무 좋게 얘기한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이게 점점 나빠지더라고요, 머릿속에서.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분은 제가 ASR 기회가 있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정리한 다음에 얘기하고 싶고요. 그리고 그거랑 별개로 분노의 등장인물들이 그 용의자들에 대해서 믿을 근거가 없다라는 얘기를 좀 했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어차피 믿음이라는 게 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만 성립되는 감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에러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금 얘기하시니까 생각이 났는데 믿음의 근거가 있고 없고는 불신이랑 큰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그건 그냥 마음에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사실을 말한들 믿을 것인가, 그거는 다른 문제겠죠. 애초에 근거가 부족하니까 믿음의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근거가 확실해도 의심을 하려고 하면 하게 되는 것인데 이미 의심이 생겨버린 상태에서 아무리 이게 진실이라고 누군가가 얘기를 해준다 한들 그게 와닿지가 않겠죠. 그런 문제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 외에 뭐 근황은 잘 먹고 잘 지내고요. 진짜 건강해 보이세요. 살쪄서. 근데 진짜 얼굴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그래. 오랜만에 뵀는데 다들 두 분 다 얼굴이 되게 좋아지신 것 같아서 나빠지신 것 같아요. 저는 좀 나빠졌거든요, 실제로 얼굴이.
요즘 좀 마음고생과 몸고생을 하고 있어서. 왜죠? 아, 역시 가족이 문제인가요? 가족? 아, 가족과 함께 있어?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요. 일단 한국에 돌아왔으니까 시차 적응도 해야 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입맛도 없고 그래서 몸이 고생을 하고 있고 몸이 힘드니까 그냥 마음도 처지는 것 같아요. 날씨도 너무 습하고 덥고 모든 것이 안개 속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덩케르크 얘기를 해볼까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전환이 될 줄 몰랐지만 힘드세요. 그래서 뭐 시작하는 김에 그냥 잠깐 얘기하면은 두 분 다 논란 좋아하신다고 하셨죠? 네. 네. 펭귄맨님의 놀란 감독에 대한 견해는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자체가 특이한 컨셉이라면 컨셉이고 태도라면 태도고 연출자로서 고집하고 있는 바들이 있잖아요. 어떤 면에선 아날로그함과 관련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 하지만 뭐 아날로그함이랑 관련 없이 또 이야기적인 플롯의 측면에서도 특이한 점이 있는데 하지만 저는 이제 그 아날로그함과 관련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다크나이트 이후로 고집하고 있는 IMAX 필름에 대한 집착이라거나 아니면은 이제 수트를 입고 차를 마시면서 연출을 하는 측면이라거나 CG를 기피하고 그거를 물리적으로 구현해내는 측면이라거나 이러한 것들이 전략적으로 자신의 이미지를 설정하고 파는 것 같은데 그 이상의 뭐가 있나? 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의심을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개인적으로 약간 네거티브한 감정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덩케르크를 보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갑자기 기대가 되네요. 네, 이야기가. 덩케르크를 보고 생각이 바뀌어서 이 사람은 그래도 되겠다. 가치가 있다. 라고 사실 견해를 뒤집었어요. 저는 제가 지난번에 녹음할 때 제가 이 자리에서 논란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을 퍼부을 거라고 생각하고 보기 전에 영화를 보기 전에 예상하고 있었는데 제가 지금까지 견해가 약간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덩케르크가 되게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의미가 좀 있는 영화였어요. 네, 덩케르크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10번째 장편 영화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1940년 5월에 있었던 영국군 철수작전이라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작품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면 2차 세계대전 중에 프랑스 벨기에의 국경지대인 해변 덩케르크에 영국군과 프랑스 군들이 고립이 되어 있는데 영국에서 이 고립된 영국군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철수 계획을 세워서 실행을 하는데 이때 군인들 외에도 일반인들이 요트와 어선으로 많은 도움을 줘서 30만 명이 넘는 병사를 성공적으로 철수시킨 그런 영국 전쟁 역사에 있어서는 자랑스러운 순간 중에 하나라고 하네요. 영화에서는 이제 해변에 고립돼 있는 병사들의 일주일이라는 시간과 그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배를 몰고 가는 일반인 어선에서의 하루라는 시간과 또 구출 작전에 투입된 공군 전투기 조종사의 1시간이라는 시간을 세 갈래로 엮으면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뭐 사실 이 이외의 줄거리를 딱히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줄거리가 많지 않죠. 굉장히 심플한 이야기라 가지고 사실은 덩케르크 해변에서 구출 당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혹은 이제 빠져나와서 영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해변의 군인들과 그걸 구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어민, 바닷가 사람들과 그리고 이제 공군 파일럿들. 그냥 그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하는 그런 내용이. 그래서 뭐 구출 작전을 다루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되게 재밌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전의 놀란 감독의 영화들에 비해서 굉장히 심플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그리고 러닝타임도 그만큼 짧아서 동생 조나단 놀란의 공백이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금 들고요. 항상 대본 작업을 같이 하는 것으로 유명했으니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웨스트월드를 하느라 바빠서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었나. 이 영화는 사실 개봉 전부터도 엄청난 화제를 모았었고 개봉하면서도 아무래도 상영 포맷에 대한 감독의 고집 같은 것 때문에 굉장히 화제가 됐었잖아요. 네네. 영화의 대부분이 IMAX 필름으로 촬영됐고 그 나머지 부분은 65mm 필름으로 촬영이 됐었고 놀란 감독이 여러 인터뷰에서 꼭 이 영화를 IMAX 70mm로 상영하는 곳에서 봐라.
라고 많이 인터뷰를 하고 다녔고 미리 본 시사에서 본 평론가들도 이 영화는 꼭 그렇게 봐야 돼 라는 식의 이야기를 많이 해서 그런 게 일종의 하이프를 만들어낸 영화이기도 한 것 같아요. 어디서 보셨는지부터 얘기를 좀 해볼까요? 저는 IMAX로도 보고 일반 상영관에서도 봤어요. 일반 상영이라면 디지털 상영. 네네, 그렇죠. 디지털 상영관에서 봤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걸 본 소감은 놀란 감독이 이걸 꼭 IMAX로 봐라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IMAX 상영관의 저변 확대라든지 어쨌든 사라져가는 필름에 대해서 약간의 보존적인, 이 사람 자체가 굉장히 영화에서도 드러나듯이 보수주의적인 사람이고, 제 개인적인 감상의 결과는 굳이 우열을 따지자면 저도 IMAX에서 본 쪽이 약간 더 좋긴 했는데, 이 사람이 말은 그렇게 해도 실제로는 다 신경 쓰고 있구나 라는 점이 오히려 더 강하게 다가왔고, 저는 굳이 IMAX 구석에서 볼 바에야 그냥 일반 상영관에서 보는 편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영화를 이제 IMAX로 봤을 때랑 일반 상영관으로 봤을 때 IMAX가 아닐 때 더 부족하다기보다는 A안과 B안, A 버전과 B 버전 서로 다른 버전의 영화를 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느낌이냐 하면은 IMAX로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좀 걸리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화면비가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집중을 방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단점으로 다가왔고, 특히나 와이드하게 찍었을 때 IMAX 사이즈에서 오는 비네팅 같은 것들이 생겨서 그런 부분도 시각적으로 불편했고, 그리고 이제 IMAX랑 파나비전 65mm 필름에서의 색깔이나 질감의 변화도 집중을 깨고 불편한 요소로 다가와서 사실 IMAX 상영관에서 보는 것들에 대한 단점도 어느 정도 있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IMAX 영화관에서 봤을 때 가장 큰 장점은 엄청난 화면 사이즈와 해상도와 그리고 생생한 컬러가 주는 압도감이 확실히 있고, 특히나 이제 바다 장면이랑 하늘 장면에서 논란의 어쩌면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인셉션에서 수평선이나 지평선 같은 것들이 휘어지면서 공간이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인셉션에서 그 장면 있잖아요. 도시가 접히는 장면. 뭐 도시가 접힌다거나 아니면은 그 방 안에서 방이 이제 회전. 회전한다거나 그런 장면처럼 배가 가라앉거나 비행기가 돌 때 거의 VR의 효과를 제가 봤을 때 뛰어넘는, 내가 진짜로 신체가 움직이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성취가 있어가지고 내가 전쟁터 안에 있다는 그 현실감을 극대화시키는데 훨씬 더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굉장히 경험이 재밌었고, 역으로 일반 상영관에서 봤을 때는 이제 위아래가 잘리다 보니까 인물한테 훨씬 집중이 되고 그래서 드라마를 훨씬 더 잘 따라가게 되고, 재미의 측면에서 IMAX에서 봤을 때 더 있었는데, 전 사실 이 영화를 2번 보고 2번 다 엄청 울었거든요. 근데 일반 상영관에서 봤을 때 훨씬 더 감동적이었어요, 영화 자체는. 그래서 IMAX 상영관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논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촬영 감독, 이 촬영 감독 사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촬영 감독이에요. 이름이 호이테마. 그러니까 호이테마. 그렇죠. 그 제가 사랑에 맞이하는 저의 최애 감독 중에 하나인 토마스 알프레드슨의 렛더 라이번인가 틴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를 찍었던 맞네. 촬영 감독인데, 그래서 이 촬영 감독과 논란이 만들어낸 이미지가, 나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 IMAX. 아, 그렇죠. IMAX관의 상영관 확대를 위해서 논란이 그렇게 얘기할 필요도 있고, 그리고 논란 감독이 지금 계속해서 IMAX 필름으로 찍고 있는 것 자체가, 필름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필름이 사라지기 전에 필름으로서 이룩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해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번 영화의 촬영에서도 며칠 전에 친구랑 이제 얘기하다 친구가 그 얘기를 했는데, 그 IMAX 카메라를 그렇게 비행기에 달아서 이렇게 꺾고 이런 촬영을 한 것 자체가 영화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고, 또 기사를 보니까 잔망경 같은 렌즈를 따로 이 영화를 위해서 개발해가지고, 왜냐면 IMAX 카메라 자체가 커가지고 조수석에 잘 들어갈 수 없어가지고 그런 렌즈를 따로 개발해서 촬영을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셀룰로이드 필름이 사라지기 전에 이러한 필름으로 이러한 이미지들을 찍어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논란이 IMAX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는 거는 좋은 일이다, 보수주의자로서 필름에 대해서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게 좋은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반 관객의 의미에서는 IMAX에서 볼 수는 보면 좋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굳이 IMAX에서 볼 필요는 없다, 일반 상영관에서 보는 것도 또 다른 재미가 있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이 들었고, 다만 아쉬운 점은 제가 사관에서 봤는데 그 관은 화면이 상대적으로 어둡고 사운드의 크기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있다. 이 영화가 사운드가 작은 건 좀 상상이 잘 안 가긴 하네요. 물론 일반적으로 느끼진 못할 것 같아요. 비교했을 때. 비교했을 때. 그리고 비교했을 때 문제고, 근데 이거는 물리적 근거가 없어서 이렇게 까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제가 편집할 때 생각해 보는 걸로 하고, 지난주에 군함도를 봤는데 소리가 작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소리가 작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친구가 저한테 갑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좀 작지 않아? 라고. 그래가지고 환불하자 하고 나갔어요. 결국에는 이제 표를 교체받아서 다른 관에서 다시 봤는데 저희가 맞더라고요. 확실히 작았어요. 그 관이 소리가 작은 거예요? 그 관이 소리가 작은 거죠. 근데 이제 이상하네요. 근데 이거 되게 흔한 일이에요. 왜 그런 거예요?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신경을 안 써서 그런 극장이 어떤 식으로 굴러가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옛날에 소리가 너무 커서 표를 환불한 적도 있거든요. 프로 환불러네요. 네, 그 얘기는 나중에 하시고. 네네. 근데 문제는 이제 제가 극장 측에다 얘기했을 때 극장에서는 미안하더라고요. 왜냐면은 거의 심야 12시 넘어서 영화를 보러 가니까 거기 계신 분들 책임자 한 분 정도 계시고 제가 소리가 작아서 이거는 표를 교체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이 뛰어가가지고 소리 듣고, 근데 자기가 들었을 때는 뭐 모르겠다고 다른 사람들 다 잘 보고 있고 라고 얘기를 했는데, 분쟁으로 굳이 할 필요는 없으니까 이제 종이에다가 다른 관에 들어갈 수 있는 출입증? 뭐 그런 거를 그냥 줘가지고 저희가 이제 들어가게 해줬어요. 다른 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우리나라 극장 현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미국도 크게 다르지 않죠.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사실 미국에 대해서 가장 실망한 점이 그 점이었는데, 얘네도 극장이 이렇게 개판인가? 라는 생각을 사실 좀 했었고, 그래서 놀란 감독이 어쨌든 간에 계속 극장 IMAX 관에서 주장하는 것도 납득이 가고, 그래서 사실은 봉준호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터뷰 같은 거 보면은 종소리를 사방에서 한 바퀴 돌게 해가지고 오프닝 씬 자체를 그 극장이 제대로 되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씬을 구축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기술적인 부분만을 위해서 그렇게 쓰는 게 맞는 건가? 라고 하는데, 봉준호 감독의 이야기는 나에게는 내 영화가 똑바로 틀려지지 않을 것에 대한 공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넣는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영화라는 게 진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트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생각보다 너무 막 틀고 있는 건 아닌가.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제가 이제 기억나는 거는, 제가 소리가 너무 커서 환불했던 영화는 원바디스였고, 제가 상영이 확실히 100% 문제가 있다라고 깨달았던 거는 심영래 감독님의 라스트 갓파더. 그때 심영래 감독이 사기당한 거 아닌가라고 얘기하셨다고. 네네. 그리고 그때 실제로 위아래가 잘렸었다고. 위가 잘렸어요. 왜냐면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헤드룸을 너무 없이 적어서 왜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찍었지라고 생각을 해서 영화는 별로라는 판단을 내렸고, 그와 별개로 이제 이 촬영을 헐리우드 가서 했으니까 솔직히 상영관에 몇 명 없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IMDb로 촬영자를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촬영자 커리어를 보는데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뭘 했냐면은 이게 제대로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를 테스트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그 상단이 어디에서 잘리는지만 계속해서 기억을 했어요. 그럼 이제 예고편을 봤을 때 이게 내가 어디서 잘리는지를 기억해서 그거를 비교해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제 기준에서 조금 잘린 게 아니었거든요. 집에 와서 예고편을 틀어봤을 때.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거는, 이거는 제 생각에 DCP를 잘못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을 추측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케빈 인 더 우즈.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커뮤니티에서도 이 영화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블루레이 판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다시 봐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케빈 인 더 우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영화가 어쨌든 호러적인 측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부의 디테일이 다 죽어가지고 뭐가 흐물쩍흐물쩍 하긴 하는데 뭔지 모르겠는, 이것도 제가 되게 왜 이렇게 찍었지? 왜지? 이럴 리가 없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이때도 환불 고민을 했어요. 근데 이 안부 디테일은 확신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쵸. 원래 이제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근데 확신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게 저도 환불할 때 웬만하면 환불 안 해요. 진짜 100% 확신하지 않으면 환불을 하지 않거든요. 왜냐면은 증명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쵸. 내 눈에 이게 병신이다, 이거 잘못됐다 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 저 되게 용기 내서 확신 갖고 있지 않으면 환불 요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불량품이랑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게 경계가 되게 애매하잖아요. 케빈 더 우즈는 진짜 3번쯤 고민했어요. 환불할까 말까. 근데 결국에는 환불을 못하고 집에 와서 예고편을 찾아봤는데 그게 안부가 너무 어두운 게 맞더라고요. 약간 덩케르크랑은 상관없는 얘기인데 어디서 보느냐도 중요하다. 그래서 사실 덩케르크를 제가 이제 일반관에서 봤던 관은 화면이 어둡고 사운드가 좀 상대적으로 작았다. 왜냐면은 IMAX 관 같은 경우에서 과하게 큰 부분들이 있어요, 사운드가.
이게 뭐지? 이게 잘못 튼 건가? 이 정도로 귀를 때리면은 약간 문제가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기사를 찾아보니까 놀란 감독이 전쟁터에서의 사운드를 구현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일반적인 기준보다 사운드를 더 크게 만들었다. 그래서 만약에 귀가 아프지 않으면 항의하라. 컴플레인을 걸어야 된다. 정확하게 이 정도로 센 워딩은 아니었을 수도 있는데, 아니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제가 영어를 워낙 대충 읽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런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럼 내가 본 게 정상적으로 사운드가 플레이되고 있는 거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그런 거에 비해서 이제 제가 봤던 일반관에서 봤을 때는 이게 평준화돼 있었던 거죠. 근데 그렇게 내리는 것만으로는 이제 작은 소리 같은 게 안 들리거든요. 제가 군함도에서 이제 안 들렸던 소리 같은 게 이제 파도 소리나 자갈 소리, 흙 소리 이런 것들이 그 첫 상영에서는 제가 안 들렸거든요. 근데 두 번째 상영관에서 봤을 때는 그게 확실히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도가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대부분의 극장에서 생각보다 너무 상영 환경을 지멋대로 하고 있는 건 아닌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연결되는 게 놀란 감독이 그 인터뷰하면서 이제 넷플릭스 얘기가 나왔는데 굉장히 극렬하게 넷플릭스 제작 영화의 넷플릭스 상영에 되게 크게 반대를 하는 인터뷰가 있었는데, 그때 자기가 넷플릭스가 아닌 스튜디오 자본가 일하는 이유가 자기는 큰 규모의 스토리텔링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생각하는 영화의 본질이 극장에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읽으면서 저희가 그 옥자 얘기를 할 때 펭귄맨님도 비슷한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 생각이 났었어요. 네. 그쵸. 근데 이제 저는 큰 자본의 문제만은 사실 약간 아니고, 물론 이제 놀란 감독이 개인적으로는 좀 큰 자본의 영화를 추구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스케일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있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물리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도 상당할 테니까. 유명한 얘기 많잖아요. 뭐지? 그 옥수수를 키워가지고 불태웠다고요. 불태워야 된다고. 아니면은 CG 따위 쓸어. 이번에도 엑스트라를 막 몇천 명을 썼다고. 몇만 명 아닌가요? 모르겠어요. 그거. 네. 그래서 그 인터뷰에 이제 근데 그런 스트리밍이 영화의 미래는 아닌가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자기가 90년대에는 사람들이 홈비디오가 극장을 다 없앨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는데 영화는 없어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뭐 스트리밍뿐만 아니라 뭐 VR이나 다른 거에 대해서도 똑같은 얘기일 수 있는데, 뭔가 새로운 게 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영화의 미래가 이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영화는 자기가 보고 자란 그 극장에 있다는 거죠. 저는 큰 틀에서는 놀란 감독의 말에 동의를 하는데 영화도 많이 변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영화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엄밀히 말해서 영화의 종류가 점점 더 세분화 혹은 양극화 돼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 전에 지난 분노 얘기할 때 우리가 라스 폰 트리의 도그마 95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제가 그때 아바타 얘기를 한 게 디지털화 됨으로 인해서 나오는 양극단의 영화, 디지털이 만들어내는 양극단의 영화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데, 그래서 뭐 넷플릭스의 스트리밍 측면에서도 극장과 홈 비디오라는 양극 혹은 극장과 아이폰이라는 양극화의 상영 관람 방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거는 뭐가 영화의 미래다라기보다는 점점 분류가 다양해지는 다양성의 측면에 더 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이런 영화도 있고 저런 영화도 있는 거죠. 사실 논란도 그 인터뷰에서 넷플릭스라든가 홈비디오, 극장 영화 그런 것은 각자 다른 영역이라고 별로 신경 쓸 필요 없다는 투로 이제 얘기를 했었죠. 그 넷플릭스하고 관련된 논란 인터뷰가 나온 뒤에 이제 인디와이어의 평론가인 크리스 오페이라고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극장 상영 이후 90일 동안 이제 기다려야 된다, 부가판권 이제 릴리즈 하기 전에. 근데 그걸 넷플릭스가 안 지키기 때문에 비판을 한 거잖아요, 그 인터뷰에서. 근데 이제 크리스 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넷플릭스의 정책이 문제가 아니라 펭귄맨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극장에서 제대로 된 상영 경험을 전달해주지 않는 게 문제다. 별로 관리비 지출도 안 하고, 그래서 나도 그렇고 우리 아버지도 그렇고 집에서 스트리밍 VOD로 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환경을 잘 해놓은. 근데 사실은 영화를 집에서 본다는 게
굉장히 불가능에 가까운 행위긴 하거든요. TV라는 것 자체가 자신의 선명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미지를 왜곡시키기 때문에 캘리브레이션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TV를 캘리브레이션을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사실 잘 모르겠고, 사실 좀 복잡한 문제예요. 상영도 사실 굉장히 복잡한 문제죠. 제가 다큐멘터리를 보러 잠깐 어디 또 갔다 왔는데 거기서 상영하는 방식이 또 잘못돼가지고 제 눈에는 사실 굉장히 거슬렸는데, 움직일 때마다 동작에서 이게 프로그레시브 영상을 인터레이스로 틀어서 이게 층이 생기는, 움직일 클 때마다 층이 생겨가지고 사실 약간 환불을 받고 싶었으나 환불을 받고 싶진 않았어요, 이 경우에는. 왜냐하면 그 영화가 그런 장소에서 튼다는 것 자체가 이게 의미가 있는 상영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거는 이제 환불을 받고 싶은 생각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만큼 신경을 못 쓰면서 튼다는 점에서 사실 좀 많이 아쉽기도 했고, 영화를 튼다는 것 자체가 전문적인 일이라는 인식이 사실 너무 약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고 끌어올려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상하 하면은 커팅하거나 아니면 좌우에 커튼 치는 거, 사실 좌우 커튼은 저 우리나라 극장에서 딱 한 번밖에 못 봤거든요. 제가 이제 덩케르크 봤던 관에서도 그런 시설은 돼 있지 않는 건지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문제고, 밝기도 문제고, 사운드도 문제고, 의자 편한 거 말고는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외국물 먹으면서 영화 보신 형광모자님의 경험을 들어볼까요?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덩케르크 얘기하시죠. 덩케르크. 덩케르크. 덩케르크 저는 첫 번째는 뉴욕에서 봤는데, 뉴욕에서도 뉴욕의 극장이 굉장히 많지만 70mm IMAX로 볼 수 있는 곳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링컨? 그래서 AMC 링컨. 그래요? 그 링컨에서 롤란 감독과 함께 특별 시사를 한 거는 정기 시사가 아니에요. 정기 상영이 아니에요. 그렇구나. 그래서 티켓을 살 수가 없고, 실제로 저희가 영화관에 가서 볼 수 있는 옵션은 딱 하나인데 그게 AMC 링컨 스퀘어 관인데, 근데 저는 두 번째를 그냥 IMAX에서 봤거든요. 한국에서. 저는 왕십리에서 봤는데, 그 용산에 가야 된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표를 사려고 봤더니 정말 앞에 두 줄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왕십리 IMAX로 봐서 비교나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아까 펭귄맨님이 말한 거랑 비슷할 수도 있는데 두 번째 관람이 훨씬 좋았어요. 저는 사실 첫 번째 영화를 보고는 이 전쟁을 체험한다는 느낌을 간혹 주긴 하는데, 전쟁 영화가 왜 굳이 체험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고, 이게 만약에 나를 정말 아까 말했듯이 재밌게 볼 수 있는 게 70mm IMAX라면 나는 이걸 왜 재밌게 봐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 볼 때 그런 부분에 좀 제가 민감하게 받아들여서 영화의 내용도 좀 의심을 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이거를 모든 걸 서스펜스와 스릴로 실화를 그렇게 구조화시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 이 주제를 그렇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서 좀 그냥 봤어요. 근데 다시 봤을 때는 영화의 이야기가 더 잘 보이고 오히려 굉장히 감동받는 부분도 있었고 좋았던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거랑 겹치는데 IMAX 70mm로 봤을 때는 그 질감의 차이가 너무 좀 거슬려서, 뭐 그건 사실 그냥 IMAX관에서 봤을 때도 비슷했던 것 같은데 다른 걸로 찍은 장면들이 너무 조금 거슬려가지고 약간 방해가 되긴 했었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DCP로 보았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좀 차이가 덜 보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 이거랑 관련해서 어디였는지 모르겠는데 기사를 쓴 데가 있어요. 그래서 세 군데에서 다 보고 우리가 정말 너가 IMAX 70mm를 봐야 되는지 아닌지를 말해줄게 라는 기사였는데, 저도 그 기사 봤어요. 근데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왜 잔교 위에 병사들이 때로 이렇게 막 있는 장면에서 폭격이 막 내리니까 이렇게 도미노처럼 이렇게 머리를 숙이는 장면에서 IMAX 같은 경우는 그게 한 명 한 명 좀 살아 움직이는 게 보인다면, 이제 일반 디지털 상영의 경우에는 약간 떼거지로 보이고 약간 뭉개져 보이고 뭐 그런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반드시 어떤 게 뭐 더 좋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 저는 아까 펭귄맨님이 하신 말에 동의하는 부분이, 놀란 감독이
이 70mm IMAX로 보세요라고 계속 홍보를 하는 게 좋은 현상이라고는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볼 수 있는 상영관 자체가 전 세계에 30몇 개인가 밖에 없다고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거에 너무 집착하지 않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영화가 물론 어떻게 상영되는가가 매우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 영화를 어떻게 감상할 것이냐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내가 IMAX 70mm로 보지 않았다고 해서 난 덩케르크를 본 것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집착하지 않으셔도 된다. 아, 그렇죠. 개인으로서는 집착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에 동의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란 감독에 대한 리액션으로서 IMAX 관에서 우리가 좀 더 많이 보고 그래서 IMAX 관이 더 늘어난다면은 혹은 뭐 굳이 그게 IMAX 관이 아니더라도 볼만한 괜찮은 상영관이 늘어난다면은 그거는 또 의미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IMAX로 못 봤다고 해서 아쉬워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아쉬워해도 될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IMAX로 안 보고 일반관에서 봐도 충분히 좋은 영화다. 뭐 그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사실은 파나비전 65mm로 찍은 그 필름도 타란티노의 헤이트풀 에잇 같은 영화 그런 영화들을 그걸로 찍었는데 헤이트풀 에잇만 해도 극장에서 보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 사람이 IMAX 쓰는 거에 대해서 이게 약간 컨셉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굳이 IMAX를 써야 돼? 이런? 굳이 IMAX 써야 돼? 저는 사실은 놀란 감독의 영화를 IMAX로 본 건 처음이에요. 근데 보니까 파나비전 65mm로 찍은 게 너무나 초라해 보일 정도로 차이가 IMAX의 크죠, 압도감이 있어가지고 아 이게 그냥 하는 건 아니구나. 이 사람이 컨셉으로 한 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때문에 사실 가장 크게 이제 놀란 감독에 대한 네거티브 한 면이 없어진 IMAX가 필요했다. 그런 물리적 구현에 대한 집착이 의미가 있구나. 그리고 사실은 이 사람의 보수주의적인 측면이랑도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고. 미주사랑님은 어땠어요? 저는 용산 IMAX에서 처음 보고 이제 CGV 송파에서 4DX로 봤는데요. 두 분 하신 말씀에 동의하는 것도 있고 약간 다른 의견이 있는 부분도 있는데 아까 논란이 70mm 얘기를 하지만 다 신경 쓴 것 같다고 하신 게 다른 상영 포맷도 신경을 쓴 것 같다 뭐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신 게 저는 일단 IMAX에서 볼 때 어땠냐면은 그 점은 이제 동의해요. 70mm 장면이랑 파나비전 장면이랑 이제 차이가 있다. 그 일단 화면비가 차이가 있고 특히 이제 제가 보기엔 화질이 굉장히 이제 열화됐다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인정을 하는데 4DX관에서 봤을 때 1시간 반 내내 계속 열화돼서 보이는 거예요. IMAX관의 65mm 장면들처럼. 그리고 특히 채도 자체가 굉장히 진해졌고 안부가 뭉개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건 아니구나 아차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그 부분은 극장 잘못일 가능성이 훨씬 높죠. 왜냐면 그건 어둡다는 얘기잖아요. 어쨌든 간에 지금. 그쵸? 네네. 그러면은 이제 그 어두움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극장의 잘못이거나 아니면은 DCP의 문제거나 그건 이제 체크를 해봐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아니 저는 일반 상영을 보지 않아서 얼만큼 밝기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 이제 문스톤 홀을 모는 그 선장님 있잖아요. 그분이 이제 얼굴 두상상 이제 눈이 좀 패여갖고 여기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섀도우가 그 눈이 안 보일 정도로 검해서 네. 눈이 안 보일 정도. 아니 대부분의 장면이 해가 쨍쨍한 장면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배우 이마 때문에 가려져서 생기는 그림자가 눈에 이제 생기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눈이 어두워서 뭉개질 정도로.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좀 검증이 필요한데 얘네가 어떤 식으로 상영을 하는지 논란은 이제 모든 포맷을 다 신경을 쓴다고 하는 게 화면비가 바뀌었을 때 그 구성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신경 써서 IMAX만을 위해서는 찍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IMDb 보면 포맷이 좀 다양하긴 한데 한 3가지 정도 써 있었던 것 같은데 1.9대 1과 1.43대 1까지 예를 들면 IMAX를 봤을 때는 헤드룸 같은 경우에 확실히 여유를 많이 줘가지고 찍고 있고 그거는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IMAX만을 위해서 찍었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자를 거를 상정하고 지금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후반 과정에서 혹은 이제 배급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게 제 추측인데 뭐 저도 이거를 뭐 확실히 갖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적어도 찍을 때 논란은 다 염두에 두고 찍었다. 그 부분까지는 저는 거의 확신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거는 거의 동의를 하는데 딱 한 카트 동의를 안 하는 게 이제 그 스피파이어 조종사들이 세 대가 나오잖아요. 세 대 하나 편대. 네네. 근데 이제 리더를 잃고서 남은 둘이 그 미남 조종사들끼리 이제 가는데 스크린 왼쪽 약간 중간 아래에서 스크린 오른쪽 하단으로 빠지거든요. 비행기가. 근데 그게 이제 일반 상영관에서 봤을 땐 거의 잘리더라고요. 비행기들이 하단에 있어서. 카메라는 뭘 잡고 있죠? 바다를 한가운데 잡고 있죠. 일단 이건 마이너한 거니까 넘어갈까요? 네. 전 이제 화면 말고도 사운드 측면에서도 얘기를 하고 싶은 게 4DX관에서 봤을 땐 일단 음량이 작았어요, 전체적으로. 근데 이제 음량 문제를 떠나서 믹싱을 짚고 넘어가고 싶은, 왜냐면 이제 음량은 논란의 탓이 아니잖아요. 상영관 탓이니까. 믹싱이 아이맥스관 오길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든 게, 처음에 이제 그 토미잖아요, 젊은 병사 이름이. 토미가 덩케르크 마을에서 공격을 받고 도망가잖아요. 해서 이제 어떤 쇼트에서 보면은 스크린 좌측에서 문을 넘어서 이제 우측으로 들어가고 이제 문에 기대서 숨을 고르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독일군 총성이 들려요. 근데 아이맥스관에서는 이제 좌측 천장 스피커를 통해서 총성을 들려주거든요. 근데 4DX관에서는 좌측 정면 스피커로 그걸 들려주더라고요. 해서 좌측에 있는 적을 피해서 왔으니까 좌측에서 들리는 게 맞는데 천장 스피커를 사용한 거는 사운드 소스를 알 수 없는 그 어떤 불안감, 그런 거를 표현하는 섬세함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이제 4DX관에 천장 스피커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것도 이제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암튼 아이맥스관에서 그런 섬세한 연출을 더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아이맥스가 더 낫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어쨌든 이렇게 상영 포맷에 대한 고집이나 이런 게 얼마나 덩케르크라는 영화의 이미지에 방점을 돋는가 이런 걸 좀 보여주는 것 같은데, 그에 맞게 이 영화는 상당히 논란스럽지 않은 느낌이 드는 게 대사가 너무 없죠. 실제로 그 크리스토퍼 놀란의 대본의 특징이, 물론 이런 실화를 배경으로 한 영화도 없었지만 굉장히 말이 많잖아요. 막 뭘 설명을 해야 되고 막 속여야 되고 하니까 막 말도 많이 하고 막 이에 저에 다 얘기하고 막 이러는데 이 영화는 거의 뭐 대사를 안 듣는다고 생각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정도로 확 달라졌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네. 아마 그 정말 대사가 없고 그리고 사실 주인공이 없다고까지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크게 부각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런 부분은 오히려 이제 이 영화가 담고 있는 메시지랑 약간 맥을 같이 하는 면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이제 가장 특징적인 점은 이 적군의 모습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죠. 인체로서의 형상을 거의 드러내지 않고 정말 마지막에 파일럿이 잡힐 때 빼고는 거의, 그것도 거의 팔로만 등장하는. 그쵸. 그림자로서 등장하는 모종의 적군. 그 외에는 총알이거나 네. 적군 비행기거나 전투기거나 뭐 미사일이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가지고, 이 점이 마치 전쟁 영화라기보다는 일종의 재난으로서의 전쟁을 다룬다? 아마도 놀란 감독의 재밌는 부분 중에 하나가 주인공들이 선하지 않다는 점에서, 뭐 물론 그건 이제 다른 많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건 또 놀란 감독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도덕적으로 뭔가 선명하게 선함에 서지 않은 주인공들. 대체로 그렇죠. 인셉션도 그렇고 메멘토도 그렇고 프리스티지도 그렇고, 인터스텔라는 좀 선한 것 같네요. 인터스텔라는 확실히 좀 다르죠. 인터스텔라는 좀 선한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인터스텔라도 처음 나왔을 때 이건 좀 논란이 아닌 것 같기도 하다라는 느낌을 주기도 네. 했었죠. 네, 뭐 인썸니아나 얘기가 끊겼어요. 일단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사실 같지 않은 환경주의자라서 배터리를 사실 충전지만 씁니다. 건전지를 안 사고. 근데 이게 수명이 다 된 게 좀 섞여 있어가지고 만충이 돼도 상대적으로 수명이 짧은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제가 분간하지 못해가지고 본의 아니게 녹음이 중간에 잘려서 중간부터 다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썸니아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끊어졌는데 어디서부터 다시 이야기를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주인공들이 도덕적으로 모호하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제가 덩케르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네. 이건 굉장히 보수적인 영화죠? 라고 얘기하셨어요. 나 천재인가 봐. 지금 생각났어. 제가 그렇게 또 단정적으로 얘기를 했군요. 그럼 얘기를 조금 뒤집어가지고 보수적인 면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강한 영화인 것 같아요. 나쁘게 말하면 국뽕 영화. 요즘 흔히 하는 말로. 요즘 흔히 하는 말로 국뽕 영화의 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애국심에 대해서 세련되게 이야기하는 영화가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이 부분이 녹음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적군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이 사실은 이제 가장 이 영화의 큰 특징 중에 하나죠. 인물에 대해서. 그래서 적군들은 이제 주로 미사일, 총알 이런 식으로 존재를 드러낼 뿐 마지막에 이제 파일럿을 잡아가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장하지 않고요. 그리고 그 파일럿 잡아갈 때도 현관부장님이 팔로 네, 팔만 나온다고 기억을 더듬던. 그렇게 얘기를 하셨었고 그래서 뭐 어느 정도 국뽕? 그런 게 있다고 볼 수 있죠. 놀란 감독도 여러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영국인이라면 누구나 어렸을 때부터 듣고 자라는 이야기고 이 이야기를 꼭 다른 사람들에게도 해주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봐서는 상당히 이 부분을 자랑스러운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화에 그려진 사람들의 모습을 봤을 때 심지어 살려고 도망가고 거짓말하는 젊은 병사들까지도 우리가 공감할 수 있게끔 만들고 작은 뭐 어선의 그 선장들이나 아니면 조종사 같은 사람들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리는 것도 그렇고 여러 면에서 애국심을 고취하는 부분이 있지만 저는 그럼에도 이 영화가 굉장히 그 밸런스를 잘 타려고 노력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할 정도로 이 영화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마지막 장면? 그렇습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가장 마지막 장면이 저는 사실 그 불타는 스피파이어가 혼자 이렇게 잡힐 때 토마디가 잡혀간 이후에 불타는 스피파이어를 잡는 카메라에서 화면이 까맣게 될 때 영화가 이렇게 끝이 나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더해서 토미라는 그 우리가 주인공이라 볼 수 있는 젊은 병사의 얼굴을 아주 잠깐 비춰주고 영화를 끝을 맺는데 굉장히 적절한 마무리였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앞에서 토미가 어쨌든 신문에서 처칠이 한 그 연설문을 읽잖아요. 근데 그것만 읽으면 이게 약간 전쟁을 어떤 뭔가 신성한 임무, 우리가 조국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 이렇게만 얘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 이면에 쓸쓸하게 불타고 있는 이 전투기와 젊은 병사가 거기 안에서 고립돼 있으면서 겪었던 어떤 공포 그리고 본인이 어디까지 비굴해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을 거잖아요. 그 사람의 그런 뭔가 복잡하고 불안한 시선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나름의 밸런스를 맞추려고 했다는 생각이 들고 또 비슷한 맥락에서 덩케르크 구출 작전의 스토리에서 가장 사실 드라마틱할 수 있는 부분이 작은 배들의 전설이라고 해야 되나?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작은 배들의 활약인데 이 작은 배들이 실제로 등장하는 부분이 어떤 플롯상에서도 클라이막스가 아니고 영화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이 젊은 병사들의 생존 욕구와 그들의 수치심 이런 것들을 더 전면에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 영화가 전쟁을 이야기할 때 전쟁을 너무 미화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런 면이 이 영화가 전쟁에 대한 경험으로서의 생존의 문제에 약간 더 주목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이 영화의 가장 기억에 남는 대사들도 병사들이 죄스럽게 혹은 굴욕적으로 돌아왔을 때 뜻밖의 환대에 관한 면이 감정적으로 부각되는 면이 있고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애국심을 넘어서는 인간으로서의 생명 혹은 생존, 인본주의 뭐 이런 거 인터스텔라의 연장선이네요. 인본주의. 네, 그런 면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리고 조종사 같은 경우도 조종사 상당히 영웅적인 인물이지만 네. 저는 오히려 이 영화에 좋았던 점 중에 하나는 수많은 인물 등장시키면서도 어느 한 인물 안으로 너무 깊이 들어가지는 않고 그 시간, 그 순간에 집중을 함으로써 오히려
조종사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의 영웅적인 행동의 동기가 굉장히 설명되지 않거든요. 그 사람이 뭐 애국심이 많은 사람인 건지 아니면 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오히려 어떤 자신이 희생하는 결과를 낳게 되더라도 적군의 그 전투기를 괴멸시켜야겠다라고 결심하는 순간이 너무 드라마틱하게도 그려지지 않았고 마치 나는 파일럿이니까라는 어떤 직업 정신에 입각한 것처럼 보이게 드라이하게 그 사람의 막 얼굴 표정을 과하게 잡지도 않고 눈빛만 보여주는데 눈빛도 막 유리에 겹쳐가지고 굉장히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연출을 한 게 이 영화가 애국심을 강조하려고 했다기보다는 좀 뭐랄까 정말 그 전쟁의 순간에 있었던 사람들을 최대한 좀 사실적으로 그리고 싶어 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아까 그 설리 허스간의 기적 얘기하신 예시가 왜 했는지 이해가 되네요. 사실 아까 이해가 안 됐는데 직업적인 사명감 네. 혹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없지 않아 있고 뭐 그런 걸 떠나서 애국심이라 하더라도 주어진 일을 완수하는 그거에 감동이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국을 위해서 대단한 희생을 했어 이런 감동이 아니라 어떤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하는 사람의 감동 그런 식으로 포커스를 맞췄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영화는 뭐 화이트워싱 논란도 좀 있고 그러면 거기에 같이 고립됐던 병사들 중에 뭐 흑인이나 인도인이나 네 아프리칸이랑 인디안들이 뭐 상당수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을 배제했다는 점 그래서 그런 인물들이 이제 영화에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이랑 그 다음에 뭐 이 영화의 어쨌든 첫 대사인 뭐 English only 첫 대사는 토미가 총 쏘지 말라고 나 영국군 I'm English 뭐 어쨌든 I'm 간에 English 예, I'm English에서 English only로 넘어가는 그런 그 연결 그런 연결 과정과 이제 약간 현재 상황에 대한 생각도 있는 거죠. 이걸 포스트 브렉시트 무비라는 점에서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해석했는데 이제 뭐라고 읽었어? 아까 뭐랬어? 적군의 형체가 정확히 주어지지 않는 거를 긍정적으로 읽으셨는데 이제 베플러라고 읽는 게 맞는지 이게 이제 한 평에서는 이제 그러한 부분을 오히려 누구로도 묘사되지 않은 것은 누구든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영국의 배타주의적인 그런 면이 있지 않는가를 이제 토리당을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평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영국에서는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논란의 영화가 논란을 방금 진짜 너무 사리를 느꼈어. 죄송합니다. 살이 저희가 느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살을 느끼셨다는 건데 사리를 근데 이건 얼굴에서 살이가 아니라 느꼈어. 일종의 좌절감 같은 거예요. 내가 자괴감? 그런 거에 가까운 거예요. 살이 근데 이거를 네. 던져놓고 아무도 이 드립을 치지 않을 거란 기대는 좀 너무 지나치게 낙천적이신 것 같아요. 받아주지. 네, 받아주고 싶지 않았어. 이게 일단은 우리가 서로 다른 세계에서 어떻게 공존하고 있는가 다양성이 느껴지네요. 영국군과 프랑스군도 공존해야 하듯이. 네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현광모자님이 말씀하셨나? 어쨌든 간에 이 인물들이 프랑스군의 죽음에 대한 문제, 그 그거를 프랑스군이 주요 갈등 중에 하나로. 영국으로 인식하고 넣고 있고 뭐 그러면서 너무 그렇게 세게 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는 영화인가 그렇습니다. 라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확실히 그 어떤 생존 욕구를 다루고는 있지만 그 와중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먼저 살아야 되니까 남들은 무시해도 되는가라고 했을 때 그건 아니다라고 작게 코멘트를 하고 있는 정확하게는 뭐 그 딜레마에 대해서 해결책은 얘기하고 있진 않지만 그렇죠. 매뉴얼로서는 영국군 먼저 하지만 이게 옳은 걸까? 에 질문을 대해서는 던지고 질문 있다. 던지는 정도까지는 일단 하고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굉장히 좀 편하게 해결이 되잖아요. 중요한 순간에 물이 차서 이제 편하게 해결됐어. 알아서 퇴장함으로써 그런 셈이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게 편의주의적이라기보다는 이제 약간 우리 그 관객 입장에서 영국군도 그렇고 그 프랑스 친구 깁슨도 어느 쪽도 악역으로 만들지 않음으로써 이제 좀 우리가 납득하고 넘어갈 수 있게끔 했다는 거죠. 오히려 그 깁슨이 그렇게 약간은 허무하게
죽었기 때문에 문스톤에 탑승한 토미가 그 알렉스를 바라보고 이렇게 눈인사를 할 때 그 고통스러운 감정이 더 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드네요. 저는 그 장면을 두 번째 볼 때 발견했어요. 왜냐면 첫 번째 볼 때는 일단 화면에 너무 컸고 정신이 없이 막 영화가 전개가 돼서 생각하지 않고 봤던 것 같은데 두 번째 보니까 장면 굉장히 치밀하게 넣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의외로 다른 포맷이 장점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저 이거 아까 얘기하려다 까먹었는데 저는 친구랑 같이 봤는데 그 친구는 영화를 보다가 한 1시간쯤에 먼저 나갔어요. 속이 너무 안 좋다고 미안하다고 이러면서 나갔어요. 근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VR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하늘이 뒤집히고 바다가 뒤집히고 할 때 그게 저는 굉장히 실감이 나서 너무 아이맥스 그래 아이맥스 계속 찍어도 내가 이제 의견을 바꿔줄게. 재밌는 게 그 나가고 나서 저에게 설명하는 문자를 보내는데 배멀미란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속이 안 좋아 화면이 너무 나를 울렁거리게 해 이게 아니라 배멀미를 한다는 표현을 써서 네가 배를 탄 건 아닌데 라는 생각을 했죠. 근데 저는 일단 재수평 기간 자체가 혼동을 주더라고요. 시각만으로도. 저는 어릴 때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 오프닝 시퀀스였나요? 그 배를 타고 이렇게 출렁거리면서 가는 장면을 보고 어릴 때 토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 번 얘기한 것 같은데 프로메테우스에서의 비행기 장면 이후로 처음이었어요. 이런 기분은. 프로메테우스 짱. 네. 다시 덩케르크로 돌아가서 아까 자괴감 얘기가 잠깐 농담으로 넘어가서 말인데요. 저는 약간 이 애국심, 소위 말해서 국뽕으로 안 느껴지는 게 이 인물들이 행동하는 동기가 다 개인적인 거에서 비롯됐는데 그게 이제 한 군데 엮여서 덩케르크 철수 성공이라는 걸로 이어졌고 그래서 약간 너무 진하지 않은 애국심, 약간 세련된 애국심 이런 게 이제 표현이 됐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문스톤 선장님의 굳이 덩케르크로 본인이 가려는 동기가 나중에 설명이 되잖아요. 그런 점도 그렇고 저는 이제 파리어 그 톰 하디가 연기한 조종사가 연료가 떨어진 상태에서 열심히 이제 랜딩 기어를 내리려고 펌프질을 하잖아요. 네.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저는 처음에 봤을 때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다 내려놓은 줄 알았는데 그쵸. 체념의 정서를 전혀 안 보여주더라고요. 특히 그리고 우리가 아까 체념의 정서 되게 좋아해. 네. 그리고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토마디 얼굴을 거의 이제 마스크로 가리잖아요. 네네. 참 이제 마스크로 연기하는 다크나이트 라이즈부터 마스크로 연기하는 배우인데 두 번째로 매드맥스에서도 그렇죠. 두 번째로 4DX로 봤을 때 상영 포맷은 불만이었지만은 감동은 더 받은 게 그 랜딩 기어를 열심히 펌프질하는 토마디의 소 눈알 같은 그런 똘망똘망한 그 눈으로부터 생존의 어떤 의지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포기하지 않는 삶. 그렇죠. 그래서 이제 착륙하고 나서 비행기가 이제 불타는 장면도 이거는 약간 비약이 있는 은유지만 십자가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불타는 비행기는 불타는 십자가 어떤 희생을 통한 생존에 대한 열망 그런 식으로 읽혀져서 감동을 좀 받았어요. 사실 토마디 캐릭터가 가장 영웅에 가까운 캐릭터죠. 마지막에 불타는 비행석의 불빛과 함께 그림자진 얼굴을 드러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이제 마스크로 가리고 대사도 정말 필요한 대사만 하잖아요. 네네. 영웅으로서 묘사가 돼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수준에서 그쳤다고 얘기해야 될까요? 막 억지로 백스토리를 만들지 않고 그 딱 사람 그 한 시간만 다뤘다는 게 참 네. 좋았던 선택인 네네네. 것 같아요. 가장 담담하게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역으로 이제 그 소년 그 배를 탔던 조지. 그 친구의 경우에는 지역 신문에 이제 자기가 말했던 것처럼 영웅으로 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사실은 특별히 한 건 없잖아요. 군인의 밀침에 운 나쁘게 머리를 부딪혀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생각해 보면 그 친구가 한 일이 없다? 혹은 그 친구가 영웅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래서 그 친구를 영웅으로서 추대해주는 점에서 그리고 이 이야기가 성공한 실패, 성공한 패전에 관한 이야기라는 점에서 제가 지금 이제 드디어 기억이 섞이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인본주의 얘기를 했나요? 네.
이미 두 번째 했나요? 녹음하면서 지금은 안 했던 했어요. 거. 지금은 안 했나요? 아니에요. 그니까 그게 지금 이제 헷갈리기 시작했어. 이게 아까 했던 얘기인지. 그냥 얘기하세요. 네, 그래서 뭐 인본주의죠. 인본주의. 그리고 이 덩케 그런 면에서 인터스텔라랑 비슷하다고 말해주세요. 그런 면에서 인터스텔라의 후속작이라고 할 만하죠. 그리고 실제로 이 덩케르크라는 실화에서 가장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점이 이 작은 배들이 다 출동을 해가지고 군인들을 직접 구출하고 그런 장면인데 그런 작은 일반인들의 승리라는 점에서 조지를 마지막에 영웅으로 신문 기사에 실은 거는 뭐 그런 상징성이 아닌가라는. 근데 그 부분이 가장 감동스러우셨어요? 아니요, 저에게 그렇다는 게 아니라 덩케르크 이야기의 가장 큰 포인트라고 해야 되나? 왜냐면 저는 사실 이 덩케르크 작전에 대해서 아예 몰랐기 때문에 그 뭐 두산백과 막 이런 걸로 좀 찾아봤었는데 그 이름이 있던데 작은 배들의 땡땡 이렇게 해가지고 그 섹션이 그런 따로 데서.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역시 이 생존에 관한 드라마가 가장 강력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제 개인적으로 일단 가장 감동스러운 장면은 well done 하면서 주인공 중 한 명이 그저 살아 돌아왔을 뿐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거면 충분하다고 얘기해 줄 때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저는 약간 그거 바로 직전이 좋았던 게 각자 이제 이 작전에 참가하는 동기가 다른데 콜린스가 이제 배를 얻어 타잖아요, 문스톤 호에. 근데 이제 헤어지면서 뭐 다음을 기약하지 않고 그냥 일 끝났으니까 악수하고 쿨하게 헤어지는 게 좀 좋더라고요. 저는 사실 좋았던 거 굉장히 앞부분에 토미가 해변에 가가지고 처음 폭격이 내릴 때 막 오왕장하다가 이제 해변에 이제 머리를 묶고 머리를 이렇게 감싸지고 속수무책으로 나에게 폭격이 떨어지지 않기를 그냥 바라면서 기다리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뒤에 이렇게 네. 흐릿하게 잡힌 동료들은 다 폭격을 맞아서 죽잖아요. 그리고 그 흙이 토미 머리 위에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걸 보고 이 영화는 전쟁이 어떤 거다라는 걸 여기서 바로 보여주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이 제일 좋으셨다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이 가장 비굴한 자세로 죽음을 기다리거나 행운을 기대해야 할 때 그때 인간이 가장 비굴함을 느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전쟁을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생각해보지 않았었거든요. 그냥 삶과 죽음의 문제라고 막연히 생각했었는데 그냥 그 장면이 좀 초반부에 강렬하게 기억에 남았던 것 같고. 사실 저는 그 장면이 가장 걸리는 장면이었거든요.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그 장면이 너무 효과적이라서 쾅쾅쾅 하면서 나에게 다가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 막 위로 솟구쳐 올라가고 그런 식으로 긴장감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 조금 불편해가지고 가장 거리감 느끼면서 봤던 장면이었거든요. 저는 그 장면이 긴장감으로 보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속수무책이라는 게 좀 와닿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근데 저도 이 영화를 처음 볼 때 아까 제가 잠깐 얘기한 것 같긴 한데 근데 이 영화가 너무 긴장감을 만들어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처음엔 좀 떨떠름하게 봤던 것 같아요. 특히 음악도 그 막 이렇게 템포 점점 빨라지면서 굉장히 막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그런 음악 전개가 있고 실제로 그 처음에 이렇게 세 개의 파트로 나눠서 시간을 다르게 한 게 서스펜스나 이게 나중에 어떻게 연결될까라는 궁금증 그런 걸 자아내는 것 이외에 어떤 효과가 있나에 대한 좀 의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무거운 주제를 이렇게 다루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이 영화를 보고 설명을 들었을 때 인셉션이랑 가장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이 상대적으로 흐르고 그런 거를 이제 실제로 다른 시간을 다룸으로써 구현을 해낸 거니까. 그런데 인셉션 같은 영화는 즐기면서 봐도 큰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초반 장면에서 토미의 그런 속수무책 그런 상황을 보고 이 영화를 내가 손에 땀을 쥐면서 본다고 해서 그게 좋은 걸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다시 보니까 또 그게 꼭 뭐 이걸 서스펜스를 만들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저의 생각을 바꿨죠. 아무래도 이제 꿈속의 꿈이라는 인셉션의 구조적인 면이 이 덩케르크의 바닷가에서의 일주일 그리고
그 배에서의 하루 그리고 비행기에서의 1시간으로 이게 파고 들어가는 구조적인 유사성이 두 영화를 연결시키는 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셉션 어쩌면 논란의 영화 중에 가장 판타지스러운 영화고 역으로 덩케르크는 현실을 다뤘다는 점에선 닮은 구석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가장 반대 지점이 어쩌면 있는 영화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인셉션 얘기를 하면서 얘기가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저는 언급하고 싶은 부분이 사실은 이렇게 들어가는 게 그 이전에 프레스티지에서도 사실은 있었던 논란의 플롯 구조죠. 맞아요. 그 프레스티지를 보면은 이게 시점이 4개 정도가 나오지 않나요? 현재 그 재판을 받고 있는 시점이 있고 그 과거를 돌아가는데 그 과거를 돌아가는 방식이 어떻게 돌아가냐면은 이 상대방이 쓴 일기장을 보면서 과거로 돌아가는데 그 일기장은 어떻게 쓰여진 일기장이냐면은 내가 과거에 썼던 일기장을 보면서 일기를 쓴 얘가 이렇게 생각했네 맞아요. 이렇게 쓴 일기를 다시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삼중으로 과거로 들어가면서 동시에 속내로 들어가는 구조를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사실 저는 인셉션을 봤을 때 이게 프레스티지의 구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사실은 논란의 그 영화의 구조적인 재미는 확실히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야기의 인과를 따지자면 사실은 이제 이 영화도 정신없고 복잡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약간 생존의 문제라는 점에서 그리고 그 물리적인 충돌로만 일어난다는 점에서 좀 직관적인 면이 있고 시간 순만으로 배열하자면 그건 어려울 텐데 그거랑 상관없이 영화를 받아들이는데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사실은 그러니까 약간 그 이전의 영화들은 좀 더 이 퍼즐을 푸는 재미를 위해서 그렇게 복잡한 시간 구조를 사용했다면 저는 처음에 이 덩케르크를 볼 때도 사실 막 비행기 세대가 날아가는 거를 우리는 처음에 하늘 장면에서 봤지만 중간에 그 바다 장면에서도 또 보고 그다음에 뭐 콜린스가 빠지는 거를 미리 봤지만 그 사람이 실제로 배에서 구출되는지는 못 보는 거잖아요. 그런 게 약간 퍼즐을 푸는 느낌이 사실 나긴 해서 이게 도덕적으로 옳은가 이 이야기에 맞는가라는 궁금증이 좀 있었는데 저랑 그것도 되게 반대네. 저는 이게 그래서 게임처럼 생각이 되지 않아가지고 되게 적절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은. 어떤 차이가 그런 걸 만들었다고 생각하세요? 인셉션 같은 경우에는 이게 꿈속의 꿈이라서 현실을 분간해야 되고 그런 다음에 정보를 먼저 주고 나중에 주고로 인해서 이게 현실인지 거짓인지 고민하게 하는 지점이 있다면은 덩케르크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는 결국엔 생존에 대한 욕구가 기본적인 가장 큰 동력이라서 아니면 구하는 액션이라 가지고 그 상황에서 이 사건의 정보가 교차되어 있는 게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훨씬 더 직관적인 문제라고 해야 될까요? 저도 그래서 두 번째 볼 때는 오히려 좀 그런 느낌을 덜 받았는데 이유가 뭘까를 궁금히 생각했는데 자세히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어떤 몇 개의 그런 지점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비례선인가 그거에 막 폭격이 내리는 장면이 있고 그 전에 아까 말한 콜린스가 바다에 착륙해서 구출받기 전까지의 그 장면이 있고 또 뭐 비행기가 이렇게 세대 날아가고 그런 장면들이 몇 개의 어떤 레퍼런스 포인트로서 반복이 될 때 이야기가 점점 견고해진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꼭 이게 아까 그 장면이었구나 이렇게 짜맞추라고 만든다기보다는 오히려 이야기가 사실 밀도가 다른 이야기들이잖아요. 일주일의 시간과 뭐 1시간의 시간과 하루의 시간 이런 게 밀도가 다른데 그걸 이렇게 비슷한 분량으로 병치하니까 클라이막스에 가서 그게 하나로 모이는 게 의외의 감동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리고 저는 이야기랑 이게 잘 맞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편집이 어느 정도 저는 가치관이 싹 빠져 있다? 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것도 좀 가능한 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있다? 기계적이다? 쉬었다 할까요? 그럴까요? 네. 너무 오래 했어. 생존에 대한 욕구 혹은 이제 시각적인 유사성 이런 걸로만 그 세계의 다른 밀도의 시간을 이제 병치시켜서 푸는 거잖아요. 이 병치들이 가치의 문제랑은 굉장히 무관하게 그러니까 이 가치라는 말이 너무 애매한 것 같은데 어쨌든 죽고 사는 문제 그래서 탈출하고 구해내고 하는 문제로서만 이제 유사한 패턴을 따를 뿐이지 인셉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적인 욕망 같은 게 개입이 돼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사적 욕망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개입이 전혀 안 돼 있고 혹은 이제 부정적인 한마디로 말하면 적이 나오지 않고 악의 대상이 없고
그런 점에서 훨씬 더 같이 중립적으로 기계적으로 편집이 돼 있다는 인상을 받았는데 설명이 잘 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저는 되레 그 아까 보수적이라고 해야 되나? 애국심, 뭐 공동체, 공동의 생존 그런 거를 그런 가치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 세 개의 시간과 공간을 한데 묶기 위해서 오히려 가치관을 고려해서 편집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제 내러티브 상으로 가장 이제 튀는 부분이 구출을 다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독일군 공격기가 와서 폭격을 하려고 그러고 이제 볼튼 해군 사령관이 눈을 감고 최후를 맞이하려고 하잖아요. 네. 사실 이제 작은 배들이 와서 철수는 완료할 수 있는 상황이고 메인 갈등은 사라진 상태잖아요. 근데 거기서 굳이 이제 추가적으로 갈등을 긴장감을 조성한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좀 군더더기로 보였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잔교에 있는 영국군을 공격하려는 비행기 그 상황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문스톤호 배를 공격하려는 같은 상황이 이제 교체 편집으로 보여지잖아요. 네네네. 그 두 개를 연결하는 게 비행기가 공격하는 사운드란 얘기죠. 네. 그 내러티브 시간 순서대로 봤을 때 그 독일군 비행기가 문스톤호한테 한번 기총으로 공격을 시도한 다음에 덩케르크 해변으로 가서 잔교에 있는 영국군을 공격하려고 시도하다가 파리어한테 당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그 두 개가 다른 비행기여도 이야기에는 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운드로 그 두 개의 장소를 연결하고 시간적으로 이제 나란히 배치를 한 거는 우리는 어디 있으나 다 같은 공동체다. 뭐 이런 식으로 운명 공동체적인 모습을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었나. 저는 그것도 좀 훨씬 더 기능적인 사용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사운드의 가장 큰 사용이 분절된 영화들을 묶어주는 기능을 하고 있고 이 영화가 음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그 저음이 막 이렇게 둥둥둥둥 하는 걸 음악이라고 해야 될지 그냥 이펙트에 더 가깝죠. 이런 이펙트들이 가득 차 있는 영화고 그런 이펙트들이 편집이랑 기술적인 면에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묶여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두 개의 비행기 같은 경우는 이제 상황의 물리적 시각적 유사성을 통해서 뭐 그건 사실 이제 전에서도 마찬가지죠. 배를 뛰쳐 나와야 된다는 것과 이제 저기서 배가 뭐 가라앉고 있어 사람을 구해야 된다라거나 그런 식의 유사한 상황들. 그렇지만 전쟁에서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이 서로 다른 밀도로서 묶여 있고 그렇게 묶이는 것이 크게 뭐 가치적으로 문제가 된다 혹은 이게 그게 사운드적으로 묶여 있는 게 공동체임을 강조한다는 게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만 더 예를 들자면은 그 콜린스가 불시착을 했을 때 바다 위에 네네네. 그 파리어 시점에서는 이제 손을 흔드는 것처럼 보이고 이야기가 넘어가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때 이제 프레임 위쪽에 문스토너가 잠깐 보이는 건 아시나요? 그 시점에서? 다가오고 있는. 예, 그런 거가 결국에는 우리는 서로 존재를 모르지만 파리어와 문스톤처럼 같은 시공간이나 가치에 묶여 있다 뭐 그런 거 아닐까요? 저는 그런 건 오히려 그냥 이 영화가 플롯을 이제 뒤섞음으로 인해서 보는 재미의 극대화라고 해야 되나? 영화를 보는 순서 배치로 인해서 정보를 뭐 먼저 전달하고 나중에 전달하고 그거를 어쨌든 간에 복잡한 상황에서 이게 나중에 다시 이어지고 붙고 하는 게 제가 이거를 이제 그냥 봐도 이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분석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일종의 정보를 먼저 주고 나중에 주고 그것이 이제 나중에 서로 밀착돼서 결합될 때에 느끼는 일종의 이야기 구성 측면으로서의 재미를 위해서 배분된 것에 좀 더 가깝게 그렇게 약간 좀 더 기계적으로 기능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까 형광모자가 그런 재미, 어떤 극적 재미를 느끼는 것에 대한 도덕성을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지금 그런 극적 재미를 위한 기계적인 기능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면 그것이 도덕적으로 오케이인가요? 저는 이제 이 정도는 오케이인 거죠. 왜냐하면 양극단에 있는 게 아니라 결국엔 어느 정도의 문제 사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기준이라는 건 결국 자기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도덕적으로 뭐 완벽한 영화가 무엇인가 혹은 뭐 그래서 만약에 이거는 역사적 현실을 다뤘으니까
이제 구조적인 재미를 추가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는 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 확실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지점이라고 생각은 하고요. 근데 다만 이제 제 기준에서 그게 허용이 되는 부분이 어딘가에 대한 거는 말로 설명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네요. 아까 말했다시피 인셉션이 비교 대상인 거랑 그거랑은 확실히 다르죠. 그거에서는 이제 갭이 있는 거고, 다만 이 영화가 그래서 구조적인 재미를 그래서 전혀 없냐라고 하면은 아니죠. 굉장히 구조적으로 복잡한 영화고 굉장히 재미있게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사실 논란의 영화는 여러 번 봤을 때 아까 우리가 포맷 때문에 두 번째 봤을 때 관람이 더 좋다고 얘기했지만 사실 논란의 영화 자체가 두 번째, 세 번째 봤을 때 더 재미있도록 구조적으로 짜여져 있는 영화기도 하고요. 전반부에 있었던 의미 같은 거를 다시 생각하게 되는 영화들이죠. 장편 첫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미행은 사실 저는 보질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늘 그런 식의 구조를 짜왔고, 그런 구조가 어찌 보면 다크나이트 같은 경우는 약간 예외적인 면이 있는데 다크나이트 트릴로지는 제외하고 나머지 영화들은 다 시간의 흐름을 가지고 구성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이 감독의 시그니처다라고 할 수 있는, 심지어 다크나이트 트릴로지도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런 면이 있는 것 같고요. 마치 두 가지의 다른 장소를 섞어서 다크나이트 같은 경우에 착각을 일으키는 그런 식의 구조는 많이 사용을 했죠. 그 여자친구를 구하러 간다든지 할 때. 쉬었다 할까요? 그럴까요? 네, 너무 오래 했어.